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느덧 저희가 고구려에 대해서, 고구려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5번 강의 마치고 오늘 6번째 강의인데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강의는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고구려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답사했던 현장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를 새롭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고구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왔는데요. 어떤 체계적이거나 또는 어떤 이론적인 이런 쪽보다 교과서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구려의 다른 면을 또 보고 또 고구려를 주체적인 입장에서 이제 다시 재해석한 그런 강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건국 기원에서는 우리가 그 천손 사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고구려의 강력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고구려의 강력 중에서 특히 서쪽의 강력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 중에서 특히 고구려의 군사력을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중국의 수나라, 중국의 당나라, 세계 최강의 국가라고 하는 이 나라와 겨루어서 싸웠던 고구려의 전쟁 스토리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연개 소문의 비도술이라든지 병서라든지 통해 가지고 그 연개 소문을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고구려는 이미 멸망했지만 그 유민들이 중국의 역사에서 어떻게 나타났느냐, 또 우리가 중국에 유민이 있었지만 거꾸로 중국에서도 많은 유민들이 우리한테 온 적이 있고 중국의 포로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역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보고 싶은 또 우리 주체적인 입장에서 고구려를 한번 봤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고구려의 유적에 대해서 이제 쭉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아무래도 고구려의 도성이었던 수도였던 환인과 지반, 평양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는데 거긴 가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아직 못 갔는데 실제로 현재 그 환인이나 지반 지역의 고구려 유적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계속 이제 고구려와 선비가 합쳐가지고 중국과 대항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고구려와 선비의 관계는 또 어떤가? 왜 또 선비는 또 어떤 민족인가? 여기서 선비족의 뿌리라고 그럴까? 이렇게 찾아가지고 저기가 선비족의 뿌리라고 하는 저기 대흥안령 산맥을 넘어가지고 아주 북쪽으로 한참 가서 있는 알선 동굴까지 저희가 찾아갔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다시피 북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계속 조공을 했다고만 나와 있는데 그 북이의 문서황후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여인이었다. 그리고 그 문서황후의 형제들이 그곳에 가서 북이의 정권을 잡았던 그러한 적이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북위에서 왕후가 된 고구려 여인의 발자취를 따라서 저희가 또 답사를 갖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구려가 이제 산성의 나라라고 이제 하는데 그 고구려의 산성들이 과연 어떤 것이 있고 현재 그 고구려 산성들이 대부분 중국 땅에 있기 때문에 그 중국 땅에 있는 고구려 산성들이 동북공정과 관련해가지고 중국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면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환인 지역의 이제 환인 지역의 유적지를 보기 전에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답사를 갈 때 몇 가지 저희가 하는 철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관광을 다녀서 관광지에 가서는 어느 나라 큰 차이가 없는데 저희가 이게 역사 답사를 가는 것은 전부 다 주로 오지를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는 것은 어떤 관광 여행이 아니고 항상 오지를 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죠. 시골 아주 사람이 발길이 닿지 않는데도 때로는 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게 되면 항상 문제가 중국에 가면 식사, 그 다음에 잠자리, 그 다음에 이동수단 이게 가장 이제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이 중국의 음식을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이 잘 먹지만은 그래서 피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잠자리도 한국 사람이 요즘에 언제부터 서양화돼 가지고 침대 아니면 생활 못하고 또 이게 편안한 데 아니면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도 답사를 저희만이 다니는 게 아니고 때로는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은 아주 뭐 불편하다고 잠을 못 자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희는 뭐 너무 편해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뭐 어디 가든지 다 잠자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은 좀 이동 수단이 조금 이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상당히 이제 고속도로도 이제 많이 개방이 돼 있습니다만은 중국은 아직도 오지에 가면은 그 도로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대체 도로를 만들어 놓고서 길을 막는 것이 아니고 대체 도로도 없이 길을 막아놔 가지고 어떨 때는 1시간씩 뭐 5시간씩 뭐 우리가 하루를 꼬박 기다려 본 적도 있는데 또 재미있는 거는 도로를 막아 놓고 조금 있으면 차가 기다리고 있으면 오토바이가 하나 나타납니다. 자기가 다른 길을 알려줄 테니까 수고비를 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죠. 여튼간에 중국에 가서 이제 대체적으로 그 식당에 가면 우리가 다 이제 시키는데 중국 그 식단이 워낙 시골에 가도 최소한 그 메뉴가 한 100개 이상은 됩니다. 시골 조그만 식당 가도.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재료 있으면 뭐든지 다 만드는 아주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게 되면은 한국 사람이 특히 가면 주의할 것이 중국에 가면 절대 그 탕 같은 건 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물고기 생선탕. 이건 기름이 절반 이상 뜨기 때문에 한국 사람 식성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실패 안 하는 음식은 뭐냐면 간단하고도 싼 음식이 빵 아니면은 만두 아니면은 그 볶음밥 정도.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자동차를 대절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강행군 할 때가 많습니다. 뭐 한 곳에서 한 곳으로 이동하는 게 워낙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떨 때는 새벽 4시에 출발해가지고 밤 12시 넘어가지고 들어갈 때도 있고 뭐 저희야 중국 차들이 또 이제 차 안에 자석을 많이 배치하다 보니까 이게 무릎과 무릎이 닿아가지고 아주 꼼짝을 못하죠. 무슨 마치 독방에 갇혀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움직입니다. 거기다 비포장일 때는 그 무릎이 성해나질 못하죠. 뭐 이런 것에는 제가 한번 그 중국의 버스를 타고서 이동을 해본 적이 있는데 중국 사람도 대단한 것이 8시간 동안 차 안에서 화장실 가자는 사람도 없고 8시간을 꼼짝없이들 가더라고요. 그런 아주 기억도 있는데 하여튼 중국에서는 그런 이동수단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가면은 중국에 가면은 흔히 5성급 최고 좋은 호텔에 묵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대도시 아니고 좀 주변 도시에 가게 되면 3성급이나 5성급이나 사실 비슷해요. 뭐냐면 5성급이 뭐가 좀 다르냐 하면은 크기들은 나라가 워낙 큰 나라니까는 3성급도 방들은 다 큽니다. 근데 5성급 가면 달랑 냉장고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비싼 거의 더블이 되는데 가격 차이를 하면. 근데 제가 이제 뭐 여기서 한국 학자들을 비방하자는 건 아닌데 한국 학자분들 대부분 같이 저도 움직여 보면은 무조건 5성급 아니면 안 간다는 거죠. 물론 5성급이 깨끗하고 누구는 뭐 그런데 가서 자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뭐 우리 한국에서 되게 그런 것들이 자기 주머니 돈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되게 특히나 학자들은 나라 돈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전부 5성급으로 갈 필요는 없죠. 제가 보기에는 3성급 정도 가면은 아주 그냥 잠자리 편하게 잘 수 있고 잠자리 못 자면은 저녁에 나가서 맥주 한 잔 마시고 잠자면은 더구나 여러 그 여행하는 길에는 피곤해가지고 가면 금방 떨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좋은 숙박 시설을 갈 필요가 없고 또 중국 여행 특히 만주 지역을 하다 보면은 웬 그리 만주족 자치구나 현이 많아요. 왜 이렇게 만주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주족이 이미 만주족이라는 그 민족은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미 만주 문자가 다 없어졌고요. 만주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전부 다 만주족 자치구, 만주족 뭐 자치향 뭐 이렇게 돼야 돼 있어요. 이게 중국의 하나의 정책이죠. 소수민족 정책. 왜냐하면 조선족 이런 걸 많이 만들어 놓으면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겁나죠. 그렇지만 만주족은 이미 망한 민족이거든요. 실체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언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자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만주족은 형식상으로 막 세워놓으면 소수민족을 아주 대단히 우대하는 것 같지만 속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가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고 또 이제 특히나 한국 사람이 사는 조선족 우리 제중 동포들 사는 데 가보면 전부 다 특색이 뭐냐 교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 있는 동네 가면 여기는 조선족이 교회 크기로 봐서 몇 명 정도가 조선족
우리 제중동포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유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그런 특징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기착지로 우리가 이제 간 것이 그 오녀산성입니다. 이게 오녀산성은 뭐 여러분 사진은 너무 많이 받고 또 가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아주 좀 특이하죠. 그래서 절벽에다가 거의 뭐 바둑판 모양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올라가는 길이 요 길 하나만 요 계단으로 쭉 돼 있어요. 이것도 계단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데 지금 기억을 해서 뭐 계단이 뭐 거의 1000개 가까이 되는 계단인가요? 그냥 맨몸으로 올라가도 숨이 차가지고 올라가면 정신이 없는데 옛날에 싸움할 때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뭐 위에서 또 화살 쏘고 돌 굴리고 하는데 올라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오녀산성은 거의 점령이 안 되는 난공불락의 성이라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몽이 이제 비류수가에 이제 이 오녀산성, 뭐 홀본 또는 졸본성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불립니다만 여기에 이제 도읍을 했다는 것은 이 지역에 이런 그 산세 또 지형 이것에 의해서 그 보호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지금은 이쪽이 서쪽에서 올라가는 길하고 저쪽 동쪽에서 내려간 잔도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뭐 삼국지 같은 데 보면은 길이 험해가지고 낭떠러지에다가 나무를 걸쳐가지고 길을 내는 이런 것들.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오녀산성의 이제 이런 형태죠. 근데 오녀산성이 그동안은 때로는 중국 당국에서 마음 내키면은 오픈을 개방을 해가지고 사람들 들어가게 하고 또 어떨 때는 여기까지 죽으라 하고 찾아갔는데 못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개방을 안 해가지고 저희도 몇 번을 되돌아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다행히 지금 오녀산성이 2004년인가요? 2004년에 그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거기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 사람이 아무 때나 가도 올라갈 수 있는 성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네스코에서 그 문화유산 지정할 때는 모든 사람이 하시라도 갈 수 있는 접근성을 상당히 따지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기네가 폐쇄할 수가 없는 거죠. 문화유산이 되게 되면은. 자, 그래서 지금은 뭐 편하게 이제 갈 수 있는데, 자, 이게 지금 한 800m를 올라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안에 가보면은 물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가장 그 산성에 중요한 것이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산성에는. 물이 없으면 뭐 물이 없다고 하면 여기 다시 내려와가지고 물 길러가지고 올라가서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행히 이게 오녀산성 올라가면 천지라고 하는 지금도 가보면 물이 나오는 샘도 있고 거기서 말에 물도 먹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이제 돼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오녀산성에 이제 난공불락의 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볼 것은 그 오녀산성에 바라본 혼강입니다. 오녀산성을 휘두르고 있는 혼강. 마치 이제 오녀산성에서 바라보면은 그 태극 꾸불꾸불한 게 마치 이제 태극의 형상 같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혼강이라는 것이 이제 강에서 지금은 거의 요 비치는 요 형태는 강줄기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다가 그 환인 수고, 환인 저수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환인 저수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이제 바다에 섬이 떠 있는 모양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밑에 바로 고구려의 무덤대들이 다 수몰돼 있다는 얘기죠. 뭐 수천 기 되는 것이 글쎄요. 그 입장을 바꿔가지고 만일에 우리가 진짜 우리 고구려의 유적이고 우리의 저거 입장이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굳이 댐을 만들어가지고 그 역사 유적을 갖다가 수몰시킬 수 있을까 저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이렇게 수몰을 완전히 시켜놨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홍강 유역에 나타나는 이런 고려 묘자 유적지를 찾으려면 앞으로 이제 수중 고고학을 해야지 저기에서 이제 유적지를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 난공불락의 그 오녀산성이 정복된 기록이 역사에 나옵니다. 이게 누구한테 정복되었냐? 바로 그 조선을 세웠던 이성계한테 정복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 여진족들이
오녀산성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성계가 기병 5천에 보병 10,000을 이끌고 여주성, 그때 당시에 여진에서는 우라산성이라는 지명으로 이제 불렸는데 거기에 이제 고환이라고 하는 여진족 추정이 여기서 농성을 하니까 이성계가 밑에서 편전, 그러니까 짧은 활이죠. 짧은 팔을 70개를 쐈는데 70개가 다 명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밤에 그 추장이었던 고환이가 밤에 몰래 밧줄을 타고 내려서 도망가는 바람에 이제 오녀산성이 정복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정복이 우리나라 이성계에 의해서 그거 보면 이성계하고 주몽하고 비슷한 게 있죠. 활을 잘 쐈다는 거죠. 바로 이제 고구려의 시조였던 주몽과 이성계의 인연이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그 환인에 가게 되면은 항상 찾아가는 데가 여기에는 뭐 음식점이 여기가 하나 있는데 고려성이라는 음식점이다. 뭐 제가 거기에 여러분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고려성 음식점을 말씀드리냐 하면 고려성이라는 음식점의 주인이 여주인인데 그 문시성을 가진 여주인인데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그 제중 그 동포입니다. 그 조선족인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한 대로 일제시기에 이제 조상들이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뭐 상당히 기원이 이제 오래됐어요. 300~400년 전에 자기네는 왔다는 거죠. 그 300~400년 전에 왔다고 하면은 옛날 조선조의 강홍립이 사람들을 몰고 왔을 때 그 후손들이든지 아니면은 병자호란 때 끌려갔던 그러한 사람들의 후손인지 아마 그때쯤 될 겁니다. 뭐 그때쯤에서 뭐 말은 그렇게 유창하지 못하지만은 하여튼 그 거기에 300~400년 된 그 후손들 옛날 우리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채롭고 해서 그 고려성을 저희가 이제 거기 갈 때마다 이제 가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환인적에 가게 되면 이제 화고성자성입니다. 요거는 이제 고구려 산성 체계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평지성하고 산성하고 두 가지로 항상 돼 있습니다. 평지성에 보통 돼 있다가 전쟁이 나면 산성으로 들어가서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죠. 이 하고성자성은 아까 얘기한 오녀산성이 산성이라고 하면은 이거 하고성자성은 저 밑에 있는 그러니까 평지성이라는 그 의미가 이제 되는 거죠. 이것도 홍강 옆에 있는데 이 하고성자는 이미 이제 거의 성의 역할을 거의 못할 형편이죠. 옛날에는 이거 뭐 졸본성이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 첫 도읍지인데 이미 이거 보시다시피 이제 뭐 다 허물어졌어요. 이것도 억지로 지금 쌓아놓은 것이지 원 형태는 이제 다 없어진 이러한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고성자성의 이제 평지성 형태 이쪽에 또 담이 다 없어졌는데 그 주변에 가보면 여기 동네가 이제 큰 동네가 하나 있는데 동네에 또 집집마다 담은 다 또 이런 식으로 쌓아놨어요. 전부 다 이런 데서 선성에서 돌을 빼내 가지고 집 울타리 내지는 집 건축하는데 전부 다 쓴 거죠. 그러니까 뭐 중국의 혼란기라든지 뭐 이럴 때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없어졌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은 뭐 중국이 다시 이제 정비를 한다고 하지만은 어떤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뭐 자기네 역사 유적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랬을 수도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고성자 무덤군이 있습니다. 이거 상고성자 무덤군인데 요거는 아까 얘기한 하고성자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것인데요. 여기 이제 고구려의 무덤의 특징이 뭡니까? 이게 바로 적석청의 무덤입니다. 요거는 시원이 어디를 하면 중국의 그 요서 지역에 있는 적봉 지역 요새 요하 문명이 새로 발굴됐다고 하는 적봉에 있는 적석청, 우하량 적석청하고 같은 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고구려의 적석청인데요. 이 적석청이 이제 저기에 이제 복원을 지금 새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옛날에 그 옆에 있던 하고성자성에 이제 딸렸던 이제 공동묘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읍 옆에 항상 이런 무덤대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죽으면 다 거기 가서 이제 묘지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이게 그 현지 사람들의 얘기는 1960년대만 해도 한 200여 개가 이쪽에 산재해 있었답니다. 무덤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27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돌 빼다가 다 어디에 썼겠습니까? 결국은 담 쌓고 집 만들고 건축 자재로 다 썼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중국 당국에서 여기를 복원을 했는데 현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 만에
한 20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복원한 것이 아니죠. 그냥 돌무대기만, 지금 형태도 그렇지 않습니까? 돌무대기만 밑에는 좀 큰 돌 갖다 놓고 위에는 돌무더기만 갖다 쌓아서 좀 심한 말로 하면 인건비만 먹은 뭐 이런 형태죠. 여기에 뭐 글쎄 고고학자가 뭐 달려들어서 이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상당히 성의 없이 복원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이제 이런 데들은 결국 고구려 유적지는 누가 결국은 오겠습니까? 중국 사람들 잘 안 오죠. 누가 옵니까? 되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그래서 요 앞에는 상고 성자 무덤 복원을 딱 해놓고 그 앞에 딱 만들어 놓은 게 매표소입니다. 이런 거 만들 때 꼭 매표소는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오면은 반드시 돈을 내야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유의해 보아야 될 것이 미창구라는 데에 있는데 장군묘입니다. 이 장군묘라고 상당히 큰 묘가 있는데 이 장군묘가 말이 이제 장군묘인데 거기는 크면은 다 장군이라고 해버렸습니다. 우리 그 나중에 나오겠지만 장군총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장수왕릉으로 이제 추정하는 장군총. 그러니까 거기에도 보면은 그 장군이라는 이름을 맞추는데 좀 크면은 이제 중국 사람들 다 장군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데 저 미창구에 있는 장군묘도 환인에서 한 30-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그 장군묘라는 것이 왜 우리의 눈길을 끄느냐 하면 이 장군묘가 바로 여기에 있는 피장자, 묻힌 사람이 누구냐 이게 상당히 역사에 초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역사에서 알다시피 고구려는 환인에 있다가 주몽이 환인에서 있다가 그 다음 왕이었던 유리왕은 어디로 갑니까? 집안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환인에는 왕이 주몽밖에 여기서 죽지 않았던 셈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만일에 왕릉이 있다고 하면은 이건 주몽의 능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물론 지금은 이제 동명성왕묘 해가지고 평양에 아주 대리석으로 아주 거창하게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현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게 장군총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렇지 않고는 저것이 어떤 무덤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거를 이제 이전에 발굴을 해보니까 이제 그 석실묘인데 벽화는 이제 많이 훼손돼서 그나마 이제 남아 있는 게 여기에 묘를 열고 이전에 들어가 봤더니 여기 석실묘에 용이 2마리 서로 교룡이 얽혀 있는 이런 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벽에다가 전부 다 그 왕자, 임금 왕자의 글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면에서는 묻혀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의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용이라는 게 신경 쓰냐 하면은 옛날에 주몽이 죽은 후에 용산에 장사를 지내다 해서 거기에 용이라는 의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몽이 뭐 용을 타고 또 승천했다는 이런 이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묘에 또 용 그림이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왕자라는 그런 무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 학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또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연화, 연꽃무늬 문양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추정하는 게 야, 불교가 언제 들어왔냐? 소수리망 뭐 2년인가요? 372년인가? 그 소수리망 2년 때 처음 불교가 들어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말이 되느냐? 불교가 그때 들어왔는데 이게 주몽의 묘라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서는 중용의 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여기에 최근에 다시 한번 발굴해 가 보니까 여기에 큰 돌비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 돌비라는 게 의미가 뭐냐 하면은 그거는 그 광개토 대왕 비문에 나타납니다. 옛날에 선대에 우리 그 선조의 묘들의 왕들의 묘에 아무 비석이나 이런 걸 세워놓지 않아가지고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그래가지고 일괄적으로 비를 세우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비문에 글자나 이렇게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 안에 하고 나니까 여기에 그런 석비가 하나 있다는 의미로 봐가지고 이건 왕의 무덤일 것이고 왕이라고 하면 저기에서 묻힐 사람은 주몽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서 장군묘가 그렇게 이제 우리한테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다가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그 현재 여기도 이제 가면은 그 한국 제중동포들이 이제 있는데요. 뭐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 노인들 말로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발굴을 하고서 여기서 나온 물건을 뭐 칼도 있었고 했는데 다 가져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뭐 어렸을 때 지금 같이 봉분으로 다시 덮기 전에는 확실히 그대로 노출돼가지고 어렸을 때 여기 들어서 뭐 숨바꼭질도 하고 했다는 그런 증언들도 이제 지금 한 7, 80대 노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군 묘만이 아니고 요 근처에 가면은 요거보단 규모가 작지만 여러 가지 묘들이 있습니다. 그런 묘들이 이제 있는 지역이 이제 바로 그 미창구. 그 미창이라는 미창이 쌀 미자에다가 창고 할 때 이 지역이 상당히 평야 지역이고 아까 얘기한 그 물이 휘돌아 감도는 그러니까 풍수적으로도 아주 물길이 꼬불꼬불대는 아주 용 형태라고 그럴까요? 억지로 갖다 붙인다고 하면 하여튼 그런 형태고 또 여기에 올라가서 저희가 딱 보면은 이 근처의 풍수 상황이 아마 저희는 뭐 풍수는 잘 모릅니다만 상당히 아주 풍수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그 입지 지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인 지역을 이제 둘러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 그다음으로 도성을 옮긴 데가 이제 바로 이제 지반이죠. 지반에는 이것은 이제 장수왕릉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근데 뭐 여기서 장수왕에 대해서 뭐가 나타난 것은 아닌데 장수왕릉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한동안은 뭐 여기가 이제 태왕릉, 광개토왕릉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각축을 하다가 태왕릉이 본격적으로 이제 뭐 태왕릉이라는 게 다른 데가 이제 밝혀지면서 이게 이제 장수왕릉이라고 이제 밝혀졌죠. 근데 그것도 좀 제가 한 게 평양으로 천도를 언제 합니까? 장수왕 때 바로 하죠. 그럼 장수왕은 어떻게 보면 평양에 묻혀야지 그 오른데 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집안에 묻혔던 거냐 이렇게 얘기가 이제 될 수 있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적석총의 아주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여기에 사람은 뭐 거의 뭐 점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무덤에서는 항상 이 위에 뭐가 있을까가 이제 궁금한 거죠. 이 위에 소위 많은 학자들이 하면 여기에 향당이라고 하는 건물, 조그만 건축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위패를 모셨다. 그래가지고 이런 고구려의 적석총 위에 가면 항상 기와 쪼가리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그 장군총 거기에도 가보면 기와 쪼가리들이 많이 지금까지도 널려 있습니다. 그거는 이 위에 건물을 세우고 거기다 위패를 세운 것이 고구려 때의 무덤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배총이 있습니다. 배총은 아까 뭐 동수묘 할 때 잠깐 나왔지만 이런 왕의 측근적인 신하들이 죽으면은 그 근처에다가 옛날에는 여기 뭐 한 대여섯 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요거 하나 남아 있는데 요거 형태가 가보면은 좀 재미있는 게 밑에는 적석총이고 위에다가 고인돌 뚜껑을 덮어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고구려에도 다양한 어떤 그런 무덤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게 두른 그 돌이 있죠. 이걸 우리 보통 뭐 호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워낙에 돌 무게가 이게 2만 톤 이상 그 중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이 무덤을 조성할 때도 땅으로 5m 이상을 파고서 자갈들을 다 쟁여 가지고 그 위에다가 무덤을 만든 거죠. 무덤 그 무게 때문에 밀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끝에는 턱으로 올려 가지고 밀리지 않게 했고 또 이 돌을 여기다 지친 것도 호석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그 돌이 더 이상 밀려나지 않게 큰 돌을 받쳤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내면에 각 3개씩이 있어요. 전부 다 있으면 몇 개입니까? 12개죠. 그래서 흔히 또 다른 말로는 12지 신상의 형태로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데 저 중에서 하나가 지금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11개 돌이 이제 받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국 사람은 또 좀 짓궂은 게 이게 자기네 나라 그 무덤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여기 배총은 되게 신화 무덤인데 요거는 뭐 장수왕의 첩의 무덤이다. 어떤 기록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남의 나라 무덤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는 게 아닌데 그다음에 그 앞에 가면은 이제 그 광개토 태왕 능비 있습니다. 뭐 능비는 여러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뭐 저 사진은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옛날 조선 말 때만 해도 우리 기록에는 전부 다 이것이 태왕 능비가 크게
강 건너에서도 보이는 정도로 이제 큰 비였는데 그것이 전부 다 이제 금나라 또는 요나라 황제비다. 우리 실제로 뭐 해동지리인가 뭐 이런 책자에 보면은 해동지도 같은 책자에 보면은 황제비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황제비라는 건 상상도 못하고 요나라나 아니면 금나라 황제비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조선 때만 해도 알고 있었죠. 그러다가 1870년대 일본의 첩보 장교였던 사코가 이 비문을 발견하고 그 뭐 물론 그때는 있었죠. 뭐 탁본도 하고 했는데 이걸 그래서 글자를 살펴보니까 이게 광개토 대왕비라는 것을 그때 알고서 이걸 전부 다 탁본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참모본부에 가지고 가서 이것이 바로 변조를 하게 되는 광개토 대왕비를 변조하게 되는 그걸 통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왜가 뭐 한반도에 들어왔다는 식으로 이제 변조를 해서 장난친 그런 것이 있죠. 뭐 그것뿐만 사실은 광개토 능비는 1909년이 되면은 일본 군부에서 이거를 반출해 가려고 그랬었어요. 배로 실어 가지고 가지고 하다가 중국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그건 반출을 못 했는데 만약 그때 반출했다고 하면은 우리 고구려의 역사는 거의 절반을 잃어버릴 역사가 될 뻔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저게 고구려에 대한 상당한 왜냐하면 저거는 일차적인 사료 아닙니까? 당대 만들었던 또 고구려 사람들이 만들었던 기록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 이제 광개토 태왕릉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여기 그냥 돌무더기만 있다가 지금 상당히 많이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국 학자들 얘기로는 여기서 뭐 태왕릉이라는 명문 벽돌이 나왔다 또는 청동 방울에 뭐 저기 호태왕이라는 명문이 있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은 그 광개토 태왕릉이 분명하다 뭐 중국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거기서 호태왕이라든지 호왕이라는 것은 그 광개토 대왕뿐만이 아니고 뭐 그 전에 있었던 뭐 미천왕이라든지 문자명왕 이런 분들의 호도 그냥 호왕이라고 이제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직까지 그래서 이것이 광개토 대왕이고 저쪽이 장수능이냐 아니면 이것이 장수왕릉이고 저쪽이 광개토 서로 이제 아직까지 논란이 이제 그치지 않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집안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집안은 그 좀 평야지대에 있는데 그 평야지대에 통구평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산성하 무덤군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 집안 안에 있는 국내성, 요게 이제 평지성의 역할을 한 것인데요. 국내성을 발굴한 현장을 이전에 그 도보에서 저희가 뽑아온 건데 성이 이렇게 쭉 쌓았는데 요게 나온 것을 이것이 이제 고구려 성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의 특징이기도 하고 이걸 그 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뾰족 나무 치라는 얘기인데 이 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대개 적군이 성벽을 넘거나 그 전쟁 중에 올 때 이 치에서 이 성벽에 달려드는 적군을 갖다가 양쪽에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치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산성이나 여러 가지 성의 특징은 바로 이 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양협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는 아직까지 뭐 치 형태가 나타난 게 없죠. 그 치 형태에 나타나는 그 성은 지금 그 요하 문명이라고 하는 그 적봉 지역에도 그런 석성에 그런 치를 가진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친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보면 환도산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죠. 요게 이제 말하자면 아까 설명한 대로 국내 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성이 이렇게 나옵니다. 환도산. 요거는 이제 그 산성화 밑에 있는 무덤군.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에는 뭐 기록에 의하면 수천 기의 무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많이 없어져. 이게 가장 다양한 무덤군입니다. 고구려 무덤, 뭐 적석총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이쪽 북쪽 지역에서는 제일 오래 도읍을 했던 것이 집안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여기가 무덤이 형성되면서 무덤의 형태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을 바로 여기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무덤대죠. 그 다음에 이제 환도성을 하나 이제 살펴보죠. 여기 이제 환도성성에 있는 점장대라는 것은 우리 치면 전망대입니다. 이제 여기서 사령관이 여기서 이제 그 전체를 내다보면서 진두지휘하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여하튼 나중에 이제 산성 얘기할 때 잠깐 얘기하겠지만 환도산성은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 환도산성, 국내성이 평지성이고 환도산성을 갖다가 산성으로 만들었는데 환도산성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몇 번 함락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환도산성, 뭐 환도산성을 얘기할 때는 항상 중국의 기록에 보면은 위나라 관구검에 의해서 점령당한 성으로 중국 사람한테는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아주 크게 써놓죠. 여기는 관구검한테 점령당한 성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게 그 성정산성이라는 데를 갔는데 여기는 요걸 이제 우리가 조성되기 초창기에 가가지고 아마 한국 사람으로 우리가 처음 갔을 겁니다. 근데 중국 사람이 이런 장난을 많이 합니다. 저기가 왜 선정산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그 오녀산성과의 자매산성이라고 해서 형태가 비슷합니다. 근데 실제로 올라가 봤더니 고구려의 석성이 있는 건데 지금 현재는 중국 사람들이 이걸 장난을 쳐가지고 여기가 2대 유리왕 때 유리왕의 삼국사기에 보면은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송양왕 딸과 결혼을 했다가 송양왕의 딸이 죽으니까 황후가 죽으니까 그 골천 사람인 화희, 그다음에 중국 여자인 치희 둘을 이제 후궁으로 불러들였는데 사냥하는 사이에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그 치희가 이제 도망을 갔다. 그랬더니 그 유리왕이 쫓아갔더니 사람은 간 곳이었고 꾀꼬리가 지나가면서 뭐 홀홀 나는 꾀꼬리는 뭐 우리 옛날에 다 배운 거 아닙니까? 뭐 암수가 서로 같이 있는데 뭐 외로운 이 몸은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유리왕이 했다는 그거를 또 여기에다가 변조해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 황조가라는 글까지 새겨놓고 관광 특구로 지금 만들어서 이제 또 사람들을 유인하려고 하는데 뭐 여기 가면 하여튼 이 사람들을 꾸며내기도 잘 꾸며냅니다. 위에 올라가면 고분이 2개 있는데 허름한 고분인데 이게 이제 하나는 치희 무덤이고 하나는 화희 무덤이다. 뭐 이렇게 변조를 해가지고 나타났는데 여기도 여하튼간에 그 오녀산성 같이 꼭대기에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구려 산성을 하기 위해서는 고구려는 산성은 장기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정산성도 이제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중국의 역사 변제의 현장이 되는 그런 형태죠. 뭐 어떤 이론상이나 역사적인 근거를 안만 갖다 대도 유리왕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치희를 쫓아오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전혀 아닌 거죠. 근데 지방에서 그런 전설이 내려오니까 그걸 갖다가 관광 자원화 하는 것일 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선비족이라는 게 고구려하고 계속 이제 같이 이야기가 되는데 그 중국 후한서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선비와 예맥이 해마다 노략질을 그 중국 입장에서 노략질을 해서 백성을 잡아간 게 수천 명이 된다. 꼭 선비와 예맥, 뭐 여기서 예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그 고구려를 얘기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구려 태조왕 때 선비군사 8,000명과 함께 요대 지방을 점령했다. 그래서 고구려는 그 선비족하고 계속 전투를 연합해서 벌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선비족과 고구려가 어떤 관련이 있나? 그래서 선비의 발상지라고 하는 알선동굴을 저희가 찾아가는 도중에 이제 흥할령도 넘고 이제 한겨울에 그것도 가가지고 아주 좀 고생은 했습니다만은 그 가는 도중에 중국의 그 책자를 하나 사가지고 보니까 박물관에서 책자를 보니까 그 눈강유역에 부여 유적지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하얼빈, 치치할 여기에서부터 북쪽으로 수백 킬로 떨어진 그 지역입니다. 대개 부여의 수도, 부여의 도읍지라는 것을 하얼빈 밑에 아성이라든가 오늘의 부여성이라든지 여기를 되게 얘기하고 있는데 부여가 거기 있었다고 또 그 농환 지역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기서부터 수백 킬로 떨어진 북쪽에 그 눈강 유역에 부여 유적지가 있다고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그 찾아가 봤어요. 그래서 발굴하고서 그냥 여기 비석만 하나 달랑 세워놓고 그냥 말았는데 뭐 그래도 여기에서 고구려 부여의 초기 철기 시대 유물들이 뭐 나오고 이것이 부여의 흔적이다. 뭐 여기는 뭐 부여 밖에는 그때 국가가 있을 뭐 저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부여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부여가 상당히 이렇게 높이 멀리까지 그러니까 북쪽까지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발견했죠. 이것도 아마
저희가 처음 가본 데가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답사는 저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가다가 답사에는 저렇게 하나의 보너스를 받을 경우도 이제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눈강에서 지나서 저희가 흥활령 산맥을 넘는데 흥활령 산맥이 그렇게 험한 산이지만 이게 워낙에 고원 형태의 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눈이 덮인 그 산을 막 지나서 흥활령을 언제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서서히 올라가서 서서히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흥활령 산맥입니다. 근데 뭐 그 흥활령 산맥은 알다시피 엄청난 그 산림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또 길 가는 도중에 그 중국인 기사가 그 경험이 많아가지고 눈이 이게 덮여 있는데 저희는 지금 오금이 좀 저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를 몰아가지고 아주 그냥 요란하게 몰고 뭐 100km 거의 눈발 위에 100km를 이상을 달리면서 그 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는 다행히 우리 여기같이 미끄럽지가 않은 게 거기는 기온이 차니까 이게 바로 그냥 그렇게 미끄럽지 않은 그런 형태로 이제 됐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이력이 나서 우리도 태연해졌는데 처음에 상당히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까지 흥활령 산맥을 넘어가는 동안에 항상 옆에는 그 우리 자작나무, 우리 고대사에 보면 그 자작나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자작나무 가지고서 말 안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북방 계열의 사람들이 항상 그 자작나무를 가지고서 내려왔던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 흥활령이 그 자작나무의 그 아주 주산지인 것을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지나가지고 이제 찾아간 데가 이제 그 알선동굴이라고 하는 데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시간에도 한번 잠깐 얘기했죠. 알선동굴에 처음에 입구는 뭐 그렇지 않지만 속에는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거대한 동굴이고 여기서 선비족이 시작되었다는 선비족 전설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역사에서 제대로 조명이 안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져 있었던 그런 것인데 나중에 이제 그 부귀 시대 때 부귀는 선비족이 이제 세운 거죠. 부귀 시대 때 이제 그 부귀의 속국이었던 이쪽 지역에 있었던 뭐 그때 오락 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사신이 와가지고 그 알선동굴이 자기네 나라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려줬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태무제가 신하를 파견해가지고 여기에 가가지고 자기네 조상과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제 다음에 보는 이런 제사문을 기록을 해놓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알선동굴 안에 하늘과 그 다음에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는 그런 형태의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신두가 저걸 했다 이런 것까지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이 역사에 묻혔다가 1980년대 중국의 어떤 학자에 의해서 이 지역이 이거는 이제 중국 사서 북위서에만 나타나 있고 실제 구체적인 데가 어딘지 몰랐다가 다시 이제 재발굴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바로 이 지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간 것이 이제 그래서 그 북위족은 아까 얘기한 알선동굴에 시작해서 그 밑에 있는 호륜호 거기서부터 시랑브랭강 거기서 다시 들어간 것이 오늘날의 이제 그 대동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북위를 세우고 나중에 낙양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여기 간 데가 이제 낙양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구려 여인 그 문소 황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여인이 중국에 가서 그 황후가 되고 그 문소 황후의 소생이 고구려의 중국 북위의 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이제 그 장릉 효문제가 있었던 장릉이 있는데 그 옆에 영릉 있는데 뭐 중국의 능들은 다 이렇습니다. 뭐 조그만 동산 같은데 요거에 보면은 그래서 저희가 그 심양에서 한국산 소주를 일부러 사가지고 가서 왜냐하면 고구려 여인이거든요. 시온을 넘어서 1500년 이후에 다시 고구려의 후예가 가서 술 한 잔 따르고 저희가 이제 참배했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고구려에 온 여인이 1500년 동안 누가 저기 찾아온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1500년 이후에
고구려의 후예인 저희들이 가서 이제 술 한 잔 따라 올렸던 그러한 장면인데 여기 문소황후 그 기록에 보면은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문소황후가 어렸을 때 꿈을 꾸는데 자꾸 햇빛이 자기한테 비치려는 거예요. 피하면 또 햇빛이 비치고 그래서 기이해가지고 일어나서 꿈에 얘기했더니 그때 그 햇빛이 비친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상스러운 일이다. 이것이 햇빛이 쪼일 때마다 비켜간 것이 누굽니까? 고구려의 어머니는 유화 부인 설화에 보면 햇빛이 비칠 때 유화 부인이 그 피했던 그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죠. 아마 제가 보기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문소황후의 그 기록보다도 그 고구려 후예들이 여기까지 왔지만은 옛날 그 주몽 유화 부인의 그런 그 설화들이 쭉 이렇게 내려와서 같이 이렇게 믹스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장면인 것이죠. 뭐 이 외에도 이제 이 지역에 가면은 그 경릉 요거는 선무제는 이제 그 문소황후의 아들 이 천자가 된 아들입니다. 여기 보면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 문소황릉에도 옆에 중국의 국화라고 하는 목련을 많이 이렇게 심어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 중국에 가 있었던 우리 역사에서 잊혀졌던 고구려 여인 문소황후의 그 현지를 답사했던 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재밌는 것이 그러면 선비족, 이 다 선비족인데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냐, 또 특히 북위하고는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다시피 장수왕이 죽었을 때 중국의 북위의 효문제가 위모관을 쓰고 그 다음에 포심의 상복을 입고 나와서 고구려가 있는 쪽을 향해 가지고 죄를 애도를 표했다 이런 기록이 나타나는 것이죠. 뭐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역사에서 고구려가 무조건 북위에 조공했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론해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이죠. 왜냐하면 중국의 황제가 고구려에 만일에 조공을 받은 조공국이었다고 하면은 장수왕이 죽었다고 해서 장수왕 죽은 것을 애도하기 위해 가지고 왕이 천자가 상복을 입고 가가지고 애도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기록이 틀렸든지 아니면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고구려가 북위에 속국같이 조공을 바쳤던 게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을 봐가지고 선비족들하고 상당히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쟁도 같이 선비족 도den에서 치르고 그다음에 선비족이 만든 이런 북이들의 또 고구려 후손들이 후예들이 가가지고 또 고구려 여인들이 가가지고 황후가 되고 또 그 문소 황후의 그 남자 형제들이 또 여럿이 가가지고 나중에 북위의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게 뭐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또 기록도 이제 별로 없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산성의 나라 고구려 하면 무조건 고구려는 산성의 나라다. 이것이 이제 고구려의 그 주 이제 특징입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은 기록에 보니까 요녕성이나 신림성 현재 거기에 보니까 고구려 성이 한 204개 정도, 또 북한의 고구려 성이 109개, 남한에도 한 10개 정도의 고구려 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고구려 성은 상당히 많은 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대개 성은 지금 이런 형태같이 산성과 평지성으로 나눕니다. 보통 때 아까 말씀드린 보통 때는 국내성이라고 하는 평지성 도읍에 정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걸 싸들고서 산성에 들어가서 장기 농성을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성의 특징이죠. 그래서 항상 산성과 평지성, 우리나라 읍성이 마찬가지죠. 지방에 가면 읍성 뒤에는 반드시 피난할 수 있는 산성이 주변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대개 이런 이원 체제의 성을 유지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중국하고 일본의 그 성하고 이제 틀리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은 이런 성들은 주로 지배자들이 피신하는 성이죠. 우리 같이 백성이 다 들어가서 농성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은 전쟁에 참여 안 합니다. 그냥 도시락 들고 산에 올라가서 양쪽
양쪽에서 서로 싸우는 거를 구경하고 있다가 싸우는 이긴 쪽에 서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이 중국의 농민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죽기 살기로 같이 농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일본이 착오를 했다는 것이 뭐냐면 그 지배층들이 이제 자기네 같이 지배층만 싸우면 되는 줄 알고 갔더니 이게 온 백성이 들고 일어나서 의병으로 나타나가지고 차질이 많이 생긴 거죠. 일본 같으면 어림이 없죠. 평민이 어디 전쟁에 참여하고 성에 들어오고 할 수가 없는 건데 우리는 농성할 때는 그 산속에 들어가서 지배자하고 백성이 동고동락하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뭐 중국도 성은 주로 이제 지배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성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좀 다른 형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고구려는 산성의 나라였다는 것이 이제 산성의 분포를 이제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산성의 번자 이거는 뭐 일부 지금 현재 대충 남아 있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 외에 뭐 수백 개 저거 있죠. 이것도 이제 보면 되게 이제 요하 중심으로 해서 여기까지가 국경이라고 생각해서 요걸 했는데 뭐 여기에도 뭐 잔재되어 있는 게 더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요하 동쪽으로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대개 요하를 건너오거나 아니면 해군은 대개 비사성을 통해 가지고 요동반도 내지는 압록강구로 이제 들어가서 이쪽 지반에 있는 고구려 도성을 침략하는데 다 들어오게 되면 요동성이나 계모성이 다 성들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소위 마른 목걸 다이아몬드 형태의 성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요 성이 하나 공격을 받는다 하면은 각 성에서 나와가지고 지원군을 보내가지고 서로 협공을 하는 형태를 하기 때문에 또 하나가 무너지면은 그 나머지 성들은 그대로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성을 저거 하면 전력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가 독자적인 이 성들이 전부 다 또 험한 그 산지의 산성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점령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고구려 내륙에 한번 쳐들어온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그리고 이걸 우에서 들어오게 되면 뒤에 추격군들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고구려 성은 이런 아주 다각적인 몇 차 방어선을 가집니다. 그래서 대개 뭐 밖으로 1차 방어선, 그다음에 2차 방어선, 도성을 저거 하는 3차 방어선 이렇게까지 철저한 도성 방어 체제를 갖춘 것이 이제 중국의 이제 산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산정보를 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중에 이제 저희 답사한 것 중에 몇 군데만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비사성입니다. 지금은 이 사람들이 대흑산 그래서 멀리서 보면 좀 산이 시커매요. 가서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대흑산, 큰 흑산, 시커먼 산성이다. 지금은 그렇게 불려놨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그 삼국사기나에 나타나는 비사성일 것이다 비정을 하는 산이죠. 얼뜻 봐도 엄청나게 산이 깊고 아주 높고 험한 지역에 성을 쌓은 거죠. 이것이 아까 지도에 본 대로 요동반도 맨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당나라나 저 중국의 수군이 들어오는 첫 관문이 여기가 되고 또 그 여기서 내려다보면 그 발해만의 금주만 그다음에 대련 그 황해 쪽으로 대련이 다 같이 보이는 그런 전략적인 요충지죠. 그래서 이 성을 거의 점령하기가 힘든데 뭐 이것도 뭐 점령을 뭐 그렇다고 점령 안 당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당태종 때도 이제 점령을 당하는데 여기서 남녀 8,000명을 8,000명이 전멸했다. 이런 걸 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남녀 불문하고 산성에 들어와서 같이 농성을 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산성에 외국성 같으면 산성에 여자들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같이 피난 가가지고 거기서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현재 이제 서문만 뚫려가지고 서문에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이거 중국에 복원해 놨는데 이거 완전 중국식으로 복원해 놨어요. 지금 우리나라 산성을 전부 다 복원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옛날식으로 복원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석성이나 무덤도 마찬가지지만 성도 뭐 가지고 쌓았습니까? 다 돌로 쌓았죠. 근데 중국은 성도 다 벽돌로 쌓습니다. 무덤도 벽돌로 만들고 거기는 성도 벽돌로 만듭니다. 지금 다 복원하는 것은 다 벽돌로 만들어 놔요. 그게 이제 중국식 복원적인데 여기에도 지금 뭐
또 돌을 쌓아놨어도 아주 조잡하게 쌓아놨습니다. 여기 서문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그 성이라고 하나 쌓아놨는데 아주 너무 조잡하게 해가지고 애들 뭐 장난해 놓은 것 같이 이렇게 성을 쌓아놓고 이제 복원을 그렇게 하고 여기는 사실은 그 고구려 흔적이 있습니다. 이게 남문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 험한 산골짜기에 아직 그 옛날 고구려 때 쌓아놓은 성이 있는데 거기는 접근이 좀 힘들어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잘 가지를 않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또 지형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호산산성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대표적으로 중국이 복원한 성입니다. 성 하나 여기 이제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의 박작성으로 이제 비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호산산성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어느 뭐로 보나 중국식 성이지 고구려 성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앞에다가 이 정원을 복원했다는 것은 이건 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좀 더 가까이서 보죠. 호산산성. 자, 이게 거의 뭐 만리장성 만들듯이 만들어 놨죠. 전혀 고구려 성이 아니고 또 이 사람도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 복원을 이렇게 해놓은 것까지는 그래도 용서하겠는데 여기가 자기네 만리장성 끝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나요? 낙랑군 얘기할 때 낙랑군의 끝, 낙랑군의 위치를 어디라 얘기했습니까? 평양이라고 했죠. 그 밑에 수안이라는 지명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낙랑 수안 갈석산이 있는 데가 장성의 시작이 된다고 했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끝에서부터 장성의 시작이 돼야 되는데 압록강에서부터까지 장성이라 한 건 많이 봐준 거죠. 자, 그런 형태에서 이 중국에서 이게 복원하는 것은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이런 성을 고구려가 쌓았을 리가 없죠. 그리고 이런 벽돌을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백암성을 이제 고구려의 대표적인 성입니다. 이건 고구려의 석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위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태자하라는 그 하천인 그 강인데 이 강을 주로 이제 방어하기 위한 그 성입니다. 이게 여기는 성은 아주 올라가 보면은 이 근처에 가면 아주 성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이거는 아주 성이 그 군흥을 둘러싸고 아주 뱀 꾸불꾸불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주 장관이고요. 또 이 백암성 밑으로 이제 내려가 보면 태자하 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그 절벽이 있습니다. 이 절벽이 보죠. 자, 이런 절벽에 의지해가지고 쌓은 것이 백암성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접근하려야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적군들이. 그 옛날에 이제 그 공격하는 사람들이 대개 수로로 많이 공격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공격하기에 편하니까. 근데 수로 자체가 백암성은 절벽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수로로서의 공격이 거의 불가능한 이런 상태의 성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암성은 나중에 고구려 전쟁 때 강태종과 전쟁 때 여기는 스스로 항복을 합니다. 우리 역사에 나오는 옛날에 잠깐 얘기했죠. 손버름이라는 성주가 성을 버리고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험한 산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장수가 제대로 의지가 없다고 하면은 뭐 저게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기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이 그 환도산성 쪽으로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 보죠. 이 환도산성은 지금은 중국 사람들은 산성자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겉으로는 뭐 좀 이렇게 험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환도산성 여기도 가면은 이 사람들이 매표소를 세워놓고 돈을 받아요. 근데 매표소 돈을 내고 들어가 보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들어가 보면 다 중국 사람들이 다 농사를 지어요. 여기다 궁궐터인데 여기다 한여름에는 여기다 깨 농사를 지어가지고 깨밭이에요. 그러니까 한여름에는 가서 뭐 궁궐터를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서 가을쯤 돼서 겨울철에나 가야 이렇게 궁궐터의 흔적이 거의 계단식 궁궐터거든요. 궁궐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자기 그 문화 복원을 한다고 해놓고는 농사꾼들한테 농사 짓게 하고 또 한국 사람이면 한국 그 매표소 만들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보고 챙기고 그게 아주 뭐 중국적인 특색이죠. 뭐 꼭 먹고 알 먹고 다 하겠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복원을 했는데 또 요게 이제 환도산성 그 남문터인데 요게 이제 고구려 옛날 축성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고 요게 수구입니다. 물 내려가는 저거고 요거는 지금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손 안 대고 옛날 흔적이 있는데 이것도 자꾸 지금
손을 대 가지고 중국식으로 자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환도성도 실제로는 이제 몇 번의 이제 그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은 아니고, 그래서 이 환도성을 왜 그 이 집안 지역으로 유리 왕이 이제 왔겠느냐,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유리 왕은 어디서 내려온 사람이죠? 여기 토박이가 아니고 주몽의 아들이지만은 북부에서 내려왔죠. 그래서 이쪽에 와서 그 토착 세력하고의 싸움에 불리하게 되니까 환인에 있지 못하고 아마 새로운 도읍이라고 하는 집안으로 내려왔는데, 그것이 이제 이 지역을 보면은 그렇게 난공불락의 지역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돌아본 이 고구려, 저희가 실제로 이제 고구려 성이라는 게 이거 말고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구려 성을 이제 하기 위해서 내몽고도 돌아다녀 보고, 뭐 심지어 그 고구려 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몽고에 울란바토르에서 1,500km 떨어진 그걸 차 타고서 가서 달랑 고구려 성 하나 보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찾아간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알려진 성 외에 중국의 그 내몽고의 백성시라든지 이쪽에 가면 고구려 성이라고, 저희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오지까지는 그 많은 그 중국 그 제중동포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주 고구려 성이 아주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복원을 해야 되고, 우리가 뭐 지금 둘러본 것이 대개 그 산동반도나 지반 일대 고구려 성만 봤는데, 또 실제로 저희가 내몽골 쪽 가보니까 그 거란 성이 있는데, 그 거란 성에 가보니까 그 얘기가 있어요. 옛날 고구려 성 위에다가 자기네 거란족들이 거란 성을 만드는, 요 나라 때 성을 만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고구려 성이 요새지에다 만들어 놓고 또 성이 튼튼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그 흐름을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결론식으로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가 5번의 강의, 그 다음에 답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고구려 역사를 재편해 봤는데, 고구려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강의의 초점이었던 천자의 제국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고구려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구려는 천손 사상을 가지고 있고, 서쪽에 중국과 대치하고 있었지만 중국에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았던 그런 나라, 오히려 북경 지역, 오늘날 북경 지역까지 공격해 들어가고 요소 지역에 성을 쌓았던 그런 나라를 볼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뭐 전현 후현 또는 북이와 관계도 그렇게 그 중국의 사서에 나타난 대로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고구려의 군사력만 해도 고구려의 군사력이 중장 기병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히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나 수나라 당나라, 세계 최대 제국이었던 수나라 당나라에서 당당하게 겨룰 수 있는 그런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연개소문을 통해 가지고 고구려의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무장 능력이라든지 전술 능력, 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는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가 벽화를 통해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뭐 천문도라든지 또는 풍속이라든지 종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독자적인 천하관 속에서 중국과는 다른 또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구려가 망했지만 그 유민들이 중국에 가서 또는 그 이후에 발해를 건국하거나 하면서 이어갔고, 그다음에 우리만 붙잡혀간 것이 아니고 중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고구려에 붙잡혀서 포로가 돼서 그 포로 수용소의 현장도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고, 또 중국에 왔던 망명객, 동수라든지 이런 망명객도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심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불리한 쪽은 노출이 많이 돼 있는데,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쪽은 교과서에 잘 기록이 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본 강의에서 이제 쭉 얘기한 것도 교과서에 있는 일반적인 얘기는 여기서 다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 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없는 얘기를 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이 생소하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그런 강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입장에서 또 그런 시각에서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주체적인 시각으로 이제 조명을 했고요. 물론 뭐 많은 이론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제가 강의한 것은 뭐 제가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해서 낸 것이 아니고 중국의
고고문헌이나 자료에 의해서 뭐 그 강의 자료를 또 나눠드렸지만 거기에서는 전부 다 그 책에 근거해서 또 중국 사료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강의하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탁을 드릴 것은 우리의 역사가 일방적으로 중국에 당했던 역사가 아니고 또 우리의 역사를 볼 때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쪽 또 긍지를 가지고 우리 역사를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봐야지 우리가 항상 당하는 역사 쪽으로만 이때까지 배워왔던 이런 것을 이제는 불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화사관이라든지 또는 식민사관 이런 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우리 역사를 주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역사관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고구려 전체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가 좀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가 좀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